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내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 사각지대 감염 다발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통상은 9시 30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좀 수치가 발표됩니다만 네. 오늘은 이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네. 그 속보가 나오면 그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어제 새롭게 그 정세균 총리가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가지면서 발표했던 거리두기 격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2.5단계 상향 기준에 도달했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만 정부는 수도권에서 2단계는 유지하겠다. 다만 일부 시설만 좀 더 추가적으로 규제를 하겠다.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제 발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지지난주 목요일 날 1.5단계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격상했는데요. 그 효과가 이제 부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 목, 금에 걸쳐서 500명대를 유지하긴 했지만 환자 수가 떨어지고 있었고 또 주말 효과가 약간 겹치긴 했지만 다시 400명대로 떨어지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 효과를 확실히 보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그 다음에 올려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많은 말씀하시죠. 전문가들이 그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네네. 하시는데 사실 그 지난 한 11개월간 우리가 코로나19와 방역을 해본 경험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리면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그 단계를 낮추면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확진자 수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겪는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고려하면 너무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게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 2.5단계로 갈 상황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네. 조치가 적절하다는 평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2.5단계하고 비교해서 지금 수도권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뭐 언론들이 많이 네. 표현하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2.5단계로 가면 그 일반 관리 시설이라고 불리는 뭐 결혼식 예식장, 뭐 PC방, 뭐 영화관 이런 종류의 시설들이 그 2단계에서 중점 관리 시설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9시 이후에 영업이 중지되거나 또는 면적당 출입자의 숫자가 제한되거나 또는 뭐 결혼식장, 예식장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는 100명까지 입장이 허용되지만 이게 50명까지 줄어들고 그래서 영향을 받는 그 정도가 굉장히 그 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예. 2단계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는 네, 어떻습니까? 2단계 플러스 알파는 지금 기존에 그 집단 감염이 많이 생겼던 뭐 사우나, 한증막, 아파트에서의 어떤 카페 같은 편의 시설들 또 운동을 격렬하게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은 뭐 에어로빅, 줌바 댄스 이런 곳들 그다음에 뭐 노래를 부르는 노래 교습소나 뭐 악기 연습소, 그다음에 파티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시설들은 지난번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할 때 일반 관리 시설이 아니라 중점 관리 시설로 분류됐어야 되는 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특별 시설에 대해서만 집합 금지가 추가된 건데. 네. 앞서 교수님께서 그 짚어주셨던 그 장소 중 하나가 호텔 같은 이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부분에 있어서도 전면 금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와 관련해서 후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이 있으니까 이런 네. 것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여는 파티들인데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라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을 전면 금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연회장처럼 그 명백하게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공간은에서의 파티는 금지되겠지만 그냥 호텔 방 같은 걸 빌려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작은 파티는 사실 실제 규제가 좀 이루어질지 의문이기도 하고요. 예. 또
그 국민들이 느끼는 방역의 피로감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규제는 나중에 정말 우리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규제를 해야 될 때 국민들이 그 규제에 당국의 규제에 잘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너무 높이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11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인데 그에 앞서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조남관 대검차장이 총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조남관 대검차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철회해 줄 것을 호소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이 숲으로 돌아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발 물러나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남관 대검차장. 현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상태인 만큼 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조남관 총장 직무 대행이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을 철회해 줄 것을 호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잠시 후에 오늘 또 이 관련된 신문에 대한 대담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대담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거리두기 상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지금은 2단계 조치,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2단계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2단계에서 2.5단계를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2단계 효과를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2단계 효과가 지금 이번 주 초 정도부터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내일이나 이제 이번 주 중순 정도에 나오는 발표를 봤을 때는 조금 감소 추세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어려운 예상인데요. 그 이제 주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400명대 지금 중반대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월요일 숫자가 발표되는 내일은 이번 주말보다는 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난주처럼 뭐 500명대 중후반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400명대 후반에서 500명대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우선은 일주간, 최근 한 주간의 확진자의 평균치가 400명대 중반에 지금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리두기 단계 격상 자체는 없었습니다만 최소한 국토, 그러니까 전역에 대한 지금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걸 좀 통합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근데 지역 지자체별로 좀 차이를 둔 것은 유지가 됐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은 1.5단계로 올라갔고 지자체에 따라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이렇게 5곳은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지역별 차등을 계속 유지한 것은 교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뭐 일일 생활권이고 전국적으로 그 그러니까 사람들의 국민들의 이동이 많긴 하지만 지금 지역적으로 그 발생하는 감염의 양상이 적어도 뭐 시도 단위 정도 또는 그 아래 뭐 큰 도시 정도에서는 대부분 그 안에서의 감염들이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단계를 설정하는 게 방역의 효과를 높이면서도 그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수도권은 수도권 전체를 묶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할 때 병상 부족 문제나 이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병상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병상 부족은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실은 이게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병상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고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병상을 안 내놓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병상 중에서는 중환자를 보는 병상이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전체에 그 중환자 병상이 한 10,000개가 좀 넘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코로나 환자를 그 위해서 확보한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표할 때마다 숫자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뭐 많으면 한 500여 개, 적으면 한 200여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전체 병상의
5%에서 2%밖에 지금 확보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병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있는 환자를 어떻게 내보내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환자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자 입원 일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한 4일에서 5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일, 5일만 환자를 안 입원시키면 중환자실이 비는 거고 전체 중환자실에 적어도 한 20% 정도가 매일 비는 거기 때문에 그 병상을 이용하면 응급 환자의 비중이 한 반쯤 되니까 그걸 고려하더라도 사실 전체 병상의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2%, 5%에서 우리가 그걸 2배만 확보를 해도 네. 현재 발생하는 확진자의 2배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되는 거고 그러면 병상이 부족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려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환자 병상을 한 200개에서 한 300개만 더 확보를 해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한 단계 올리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한 단계 올리지 않아도 되면 전국적으로 적어도 한 1,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이번 겨울에 이제 오랫동안 사실 환자 수가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는 많은 수의 중환자실을 확보해야 될 거고 병원들 특히 국립대학병원들이 중환자 진료를 위한 병상을 지금보다 좀 적극적으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을 하면 네. 전국에 지금 중환자 병상이 한 10,000개 정도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우리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 500개 정도이기 때문에 네.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10,000개라는 수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를 치료를 할 때 보통 중환자실이라 하면 네.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같은 설비가 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인공호흡기는 기본적으로 그 큰 병원의 중환자실이라면 다 갖추고 알겠지만, 있고요. 예. 에크모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정된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옮겨 다니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환자 중에 이제 극히 일부가 에크모를 써야 되기 때문에 병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음악 격리 병실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그 중환자 병동을 병동 단위로 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병동에 대개 한 10개 정도의 평균 병상이 있는데 그 병상 전체를 비워서 환자를 보면 되는 거지 코로나 환자를 모두 다 음악 격리 병실에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예.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건 사실 뭐 의료인들이라기보다는 의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네. 의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논의를 해주시고 뭐 다 같이 이제 정부도 논의를 하고 저처럼 의료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논의하고 일선의 병원에 계신 분들도 논의를 하는 것인데 네. 이게 자꾸 정부가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쓸 수 있는 병상이 없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확보할 수 있는 병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협조를 안 하니까 확보를 못 하는 것이고요. 그 정부가 병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병상이 없다는 자꾸 변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의료 체계에서도 좀 일정 부분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좀 해주시는 네. 것 같습니다. 국립대병원이 더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병상 부족 사태가 그 중증 환자, 그 경증 환자, 그리고 무증상 환자 이런 것들 다 좀 유기적으로 다 좀 순환이 돼야 뭐 공급의 해결책도 마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네. 차원에서 자가 치료, 뭐 자택 치료,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던데 네. 이게 실제적으로 좀 현실화될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고 현실화되려면 지금 상황에서 좀 필요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증 환자를 봄 여름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하는 시스템이 잘 된 시스템이라고 정부도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면 뭐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관리하는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자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냐? 지금 뭐 500명, 뭐 많이 생기면 1,000명쯤이 생긴다고 하는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자가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처럼 자가치료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수의 적어도 100배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일찍 그 자가치료 얘기를 정부가 꺼내는 게 아니냐. 이것 역시 정부가 방역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일부 전가하는 게 아니냐. 병상과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